안녕하세요. 율렉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구조적인 프로그래밍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제가 옛날에 자바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걸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바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저희가 만약에 오목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 오목 프로그램을 이걸로만 만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절차를 기반으로 만든 거예요. 절차와 그 절차를 구성하고 있는 API와 이런 것들을 엮어내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오목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프로그램을 구조적인 방식으로도 만들 수 있고요. 똑같은 프로그램을 객체 지향 방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거를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사용자는 오목 게임을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로 달라졌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예, 그건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건 누굴 위한 걸까요? 그렇게 만드는 거는. 그렇죠. 바로 우리를 위한 겁니다. 이런 걸 좀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프로그램 만들고 그 다음에 나눠서 만들 수 있음으로 해서 큰 볼륨감에 대한 부담도 줄이고 그 다음에 나눠서 만든 부분에 대해서 재사용이라는 것도 한번 해보고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해서 그 장점을 내가 갖겠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는 거고요. 난 싫어, 나 그런 거 너무 복잡해, 싫어,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건너서 또 이쪽으로 건너가잖아요. 분명히 그것이 예, 낯설음 해소되고 나면은 분명히 그것이 더 좋은 방법이고 좀 더 편한 방법이기 때문에 옮겨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여기로 가야 되겠지만 그 중간에 구조형 프로그램이 객체지향에서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인지를 좀 나눠서 이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똑같은 내용을 구조적인 방식으로 만들어 보고 그리고 나중에 또 객체지향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이 키포인트는 우리가 이쪽에서 이제 넘어올 때 어떠한 방식으로 달라지는지를 좀 눈여겨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구조적인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가장 단순한 이러한 형태의 일자형 절차가 있을 수 있겠는데 뭐 이건 사실 현실적이지 않은 거고요. 이렇게 반복이라고 하는 루프 안에서 여러분 선택을 하거나 분기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볼륨감이 큰 편이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아마 코드 작성했을 경우에 한 200라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수만 라인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수만 라인 이상 또는 수백만 라인 뭐 여러 사람이 같이 만들었을 경우 그럴 수 있겠죠.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절차를 만들어서는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뭐죠? 잘라내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크면 더 잘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 번에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 이거를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아니면 이렇게 만들어서 이 단위별로 만들게 되면은 아무리 프로그램이 큰 볼륨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요거는 만들 수 있다면 요 정도만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개별적으로 만들어서 붙이게 되면은 커다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어때요? 프로그램을 볼륨감이 커간 녀석을 이렇게 단위별로 쪼개서 만들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구조적인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잘랐다고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단순하게 흐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흐름이라는 것에서 나눠진 조각들이 있고 그 조각이라는 것이 또 다른 조각을 참조하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게 가장 루트에 있는 녀석에서부터 이렇게 파생되는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조각들이 보이고요. 그런 조각 안에서 사용되는 또 다른 조각이 보이니까 이게 본의 아니게 구조가 되는 거예요. 구조. 그래서 우리가 만들게 되는 프로그램은 코드를 나눠서 만드는 게 기본인데 나누다 보면 뭐가 따라간다? 당연히 코드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조적인 프로그래밍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이거예요. 코드를 나눈다는 말이 있는데 그럼 코드를 나눈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나눌 것이냐?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런 거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을 보세요. 이건 지금 프로그래밍 코드가 아니고 수학식이에요. 수학식에서 코드를 나눌 수가 있다면 어떻게 나눴을까요? 수학은 코드를 나눠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코드 보시면은 반복되는 게 보이잖아요.
바로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을 저희는 나눠서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누냐면은 이 코드식을 어떤 특정한 키워드를 갖고 있는 다른 심볼로 대체를 합니다. 이렇게 대체된 심볼을 우리가 함수라고 해요. 이 함수인데 이 연산식에서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게 되면 이 식은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어때요? 함수라고 하는 것으로 대치되면서 실질적으로 이 코드가 이 전체 연산식에서 빠져버린 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빠져버리게 되면서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한 거냐면은 이 연산식이 굉장히 심플해졌고, 그리고 이 연산식 안에서는 코드가 나눠졌으며, 또 연산식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이 코드를 여기서 한 번만 수정하면은 다 영향을 받게 돼 있는 집중화가 가능해졌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함수를 이용하면 좋아지는 점. 첫 번째, 코드를 직접 사용하지 않게 됨으로 해서 코드의 원본을 숨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코드를 나눠서 만들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집중화도 가능하게 되고요. 또 재사용도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재사용 같은 거 안 해봤는데 함수를 만들 수 있게 되면은 재사용도 할 수 있게 돼요. 제 뒤에 가서 한번 만들어 놓은 함수 중에서 재사용할 수 있는 녀석을 한번 재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어쨌거나 우리는 프로그램 만들게 되면 이렇게 함수를 정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코드를 나눠서 만든다. 그게 바로 구조적인 프로그래밍인데, 그렇게 코드를 나누려면 함수를 정의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자바에서도 함수라는 개념이 존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인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겁니다.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이제 그것만 여러분들이 알면 되는 거예요. 이제 구조적인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코드를 나눌 때 사용되는 함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그걸 이해하는 거죠. 자, 보세요. 여기 수학에서는 이렇게 나눴는데 자바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일단 요 식을 좀 자바스럽게 바꿨어요. 이거는 이제 수학에서의 얘기고요. 자바에서는 이렇게 바꾸게 되겠죠. 두 번째, 함수라고 하는 녀석을 여기서는 equal 이렇게 아주 끝났는데 여긴 그렇게 끝나지 않고요. 이렇게 됩니다. 일단 중괄호를 써요. 함수 블럭은 무조건 중괄호로 시작되고 중괄호 끝납니다. 우리가 메인 함수 아시잖아요. 메인 함수도 중괄호로 시작하고 중괄호 끝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다가 함수명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는 함수명 이렇게 썼죠. 그리고 여기서는 값을 받는 인자를 그냥 미지수 x 이렇게 썼는데, 얘는 값을 받을 때 이 녀석의 인자가 어떤 형식이냐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밝혀줘야 돼요. 그래서 파라미터에 사용되는 그런 변수 앞에다가 반드시 형식명을 써줘야 된다는 거. 그 정도의 차이가 좀 있죠.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함수로 정의할 수 있는 것처럼 자바에서는 이렇게 정의한다는 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끝났느냐? 그건 아니고, 일단 여기서는 계산된 결과가, 자, 여기서 보시면 7을 넣었을 때 7이 연산돼서 계산된 결과가 여기 남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자바에서도 이 계산된 결과가 이 함수를 사용하고 있는 그 연산에서 이 결과가 남겨져야 돼요. 수학에서는 함수를 정의하면 무조건 거기에 값이 남겨지는 게 기본이지만 자바에서는 무조건 남겨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옵션이 있습니다. 얘를 남길 것이다, 그러니까 반환값으로 쓸 것이다 라고 한다면 return이라는 키워드를 써서 얘를 반환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return 키워드 쓰게 되면 반드시 뭐가 사용되냐면은 여기 앞에다가 이 함수가 반환하는 그런 값이 어떤 형식을 갖는다 라고 하는 것을 꼭 남겨야 돼요. 정수라고 하는 걸 받아가지고 정수를 계산했기 때문에 결과물 남는 것은 정수라면 앞에다가 이 함수가 남겨지는 그 자료형은 정수다 이렇게 말해줘야 됩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다소 복잡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좀 익숙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어쨌거나 함수를 정의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내용이다 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함수를 정의하면서 이렇게 괄호 블럭을 한 줄에 쭉 쓰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면은 여기에 사용할 코드가 이렇게 한 줄로 끝나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얘를 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를 내려 쓰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스태틱이라고 하는 것은 당분간 저희가 함수라고 하는 것을 배울 때까지는 모든 함수는 스태틱을 붙인다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메서드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걔도 함수 형태를 가지지만 걔는 객체지향에서 다루는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건 나중에 따로 설명할 텐데요. 그 녀석을 다루기 전까지는 무조건 모든 함수는 다 스태틱이에요. 예, 그 녀석 알고 나서도 사실은 함수는 스태틱입니다. 어쨌든 스태틱이라는 키워드 무조건 붙여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함수를 만들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죠. 스태틱, 반환 타입, 함수 이름. 그 다음에 매개 변수가 있으면 매개 변수 쓰고 그 녀석 자료 형식 쓰고요. 중괄호 열고 닫고 하면서 반환값이 반환될 때는 이렇게 한식이 여기에 사용되는 곳에서 남겨져야 할 경우에는 이렇게 리턴 키워드와 함께 쓴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호출하게 되면은 요 녀석이 호출돼 가지고 뭐 7을 넣어주게 되면 7이 계산돼 가지고 여기에 그 값이 남겨지고 곱하기 값이 남겨지고 빼기 값이 남겨지고 그렇게 될 거예요. 와, 좋죠. 이런 식을 쓰는 것보다 함수를 정의해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코드가 훨씬 더 간결해지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환값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만드는 프로그램에서는 예를 들어서 파워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바로 출력하고 예, 돌려줄 거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출력해 버릴 것이다. 라고 하면은 반환값이 없잖아요. 남겨질 것도 없고 그럴 경우에는 그냥 보이드 쓰시는 거예요. 반환값이 있을 경우에는 리턴이라는 키워드 쓰고 그 리턴하는 녀석의 값의 형식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여기 써줘야 되지만 없을 경우에는 보이드라고 씁니다. 자, 우리가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을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은 이것을 실제로 저희가 과거에 만들었던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함수로 나눠서 한번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